서울 컨벤션 센터에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자 차가운 11월의 공기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로비로 밀려들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거물들이 웅성거리는 서울 테크놀로지 서밋의 현장이었다. 모든 시선이 방금 도착한 한 인물을 향해 쏠렸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훈 6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의 CEO였다. 그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맞춤 제작된 슈트는 그녀의 냉철한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소년이 침착하게 서 있었다. 6살 배기 강태호, 그녀의 아들이었다.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조금도 주눅들거나 산만하지 않았다. 작은 태블릿을 든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 눈은 어머니의 옆모습과 주변의 인물들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작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 온기가 6년 전 겨울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기억을 잠시 밀어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지윤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6년을 살아왔다. 실리콘밸리에서 퀀텀 리프라는 신생 기업을 거대 유니콘으로 키워낸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정교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인파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가 찾는 단 한 사람, 진우그룹의 부회장 최민호가 저기 있었다. 최민호는 서밋의 주인공처럼 행동했다. 그는 유력 정치인들 및 경쟁사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우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그의 수많은 그를 이 자리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만들었다. 그는 곧 발표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가 자신들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때였다. 장내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 잦아들고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최민호는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신출내기 녀석이 감히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채는가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철저히 지웠다고 믿었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6년 전 비참하게 버렸던 여자 강지윤이었다. 최민호의 뇌리가 하얗게 변했다. 강지훈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6년 전의 그녀는 순진하고 가난했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낯선 고급 슈트 냉정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옆에 선 저 아이. 최민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설마 지우는 최민호의 동요를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당황하고 이내 분노하는 그 모든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가 두 사람의 예기치 못한 대면을 쫓기 시작했다. 로비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국내 최대 기업 진우그룹의 부회장과 갑자기 나타난 해외 CEO 사이에 기묘한 대치 상황을 숨죽여 지켜봤다. 최민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었다. 그래, 강지훈이 맞다. 하지만 그래서 뭐란 말인가? 돈 냄새를 맡고 기어 들어온 것이겠지. 그는 6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짓을 떠올렸다. 약간의 죄책감, 아니 그보다는 귀찮음이 먼저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목을 잡으러 온 것이라 단정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최민호가 아니었다. 그는 진우그룹의 부회장이었다. 오랜만이군. 최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얕보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이런 데서 다 보게 될 줄이야. 실리콘밸리에서 용케 살아남았나 보지. 퀀텀 리프라. 이름은 그럴싸하던데. 그는 지윤의 어깨를 훑어보며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그녀가 돈을 요구하러 왔다고 확신했다. 유는 대답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최민호의 심기를 건드렸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죠. 최민호 부회장님, 당신이 버린 것들을 주워서 꽤 괜찮은 성을 쌓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최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6년 전의 애원이나 절망이 아닌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최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시선을 그녀 옆에 아이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설마 입양이라도 한 건가? 당신 취향이 좀 변했군. 그는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듯 말을 내뱉었다. 아이의 존재가 거슬렸다. 지윤의 완벽한 복귀에 흠집을 내고 싶었다. 그는 아이가 지윤의 약점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태블릿만 보던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최민호를 정면으로 쳐다봤다. 6살 아이답지 않은 깊고 차가운 눈이었다. 제 이름은 강타호입니다.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료했다. 태호는 최민호의 얼굴을 데이터 분석하듯 훑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준 이하의 대상을 분류 목록에서 제외했을 뿐이죠. 순간 로비아는 정적이 흘렀다. 최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어린아이에게서 저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분노보다 황당함에 휩싸였다. 저건 분명 자신을 모욕한 것이다. 그는 지윤을 노려보았다.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정말 재수없게 변했군, 강지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지윤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사실만을 말했을 뿐인데요. 부회장님,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녀는 최민호를 지나쳐 서밋의 메인홀로 걸어갔다. 최민호는 뒤에 남겨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방금 전까지 이 행사의 왕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로 전락한 듯 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지유는 메인홀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퀀텀 리프 CEO 강지윤. 그녀의 이름표가 진우그룹의 이름표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윤이 의도한 배치였다. 그녀는 태호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아 무언가를 확인했다. 태호는 익숙하게 주변의 와이파이 보안을 체크하고 행사장 내부의 CCTV 배치도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놀림은 전문 해커의 그것과 같았다. 최민호도 곧이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지윤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했다. 그는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했다. 단순히 자신을 망신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는 그녀가 6년 전 얼마나 절박했는지 기억했다. 분명 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리라. 그는 비서를 불러 퀀텀 리프라는 회사를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밋의 개회사가 시작되었다. 서울시장이 연단에 올라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차세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총 사업비 1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 선정을 위해 우리는 2개의 유력한 후보 진우그룹과 새롭게 급부상한 글로벌 기업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최민호의 표정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다. 퀀텀 리프, 저 보잘것없는 회사가 어떻게 최종 후보에 올랐단 말인가. 그는 이 프로젝트가 진우그룹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분명 내부의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그가 강지윤을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지윤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기 몇 달 전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진우그룹이 제시한 기존 스마트시티 기술의 치명적인 결함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퀀텀 리프의 혁신적인 AI 예측 시스템을 제시했다. 시정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퀀텀 리프가 제시한 압도적인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지혜윤은 연단을 바라보며 6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비가 쏟아지던 밤 최민호는 그녀에게 돈봉투를 던지며 아이를 지우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미래,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아이까지 모두 버렸다. 그녀는 그 비를 맞으며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자신이 있던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고. 이제 그 시작이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호와 진우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첫 번째 칼날이었다. 지우는 옆에 앉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태블릿에 1단계 대면 완료, 2단계 교두보 확보작전 개시라는 문구를 띄우고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밋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지훈과 민호 사이의 공간만큼은 시베리아의 혹한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미디어는 이 흥미로운 대결 구도를 놓치지 않았다. 거대 재벌 진우그룹의 황태자와 혜성처럼 나타난 실리콘밸리의 여성 CEO. 사람들은 두 회사의 기술력 경쟁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악연을 아는 이는 없었다. 최민호는 비서에게서 방금 받은 퀀텀 리프의 기초 보고서를 태블릿으로 훑어보았다. 매출 규모, AI 기반 예측 분석 기술, 최근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주.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실했다. 단순한 거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강지훈 따위가 감히 자신과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꽤 그럴싸한 회사를 차렸더군.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적당한 선에서 끝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니까. 이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돈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녀의 6년간의 노력을 그저 돈벌이로 치부해버리는 오만함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돈이라. 부회장님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으시군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 저급함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자리, 그 명예, 그리고 당신의 미래까지도. 최민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노골적인 선전포고에 그는 실소했다. 미쳤군,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고작 너 따위가.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네가 6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우그룹 앞에서 네 퀀텀 리프 따위는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두 번째 세션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두 후보사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먼저 진우그룹의 최민호 부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최민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훈을 내려다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잘 봐도 이게 너와 나의 격차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무대로 걸어나갔다. 지훈은 미동도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대신 오히려 가벼운 조소가 서려 있었다. 태호가 엄마의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다. 어머니, 방금 진우그룹의 프레젠테이션 원본 파일을 확보했어요. 예상대로 과장된 데이터와 보안 취약점이 가득하네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 시스템의 우월성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최민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현란한 그래픽과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그는 진우그룹의 자본력과 기존 인프라 장악력을 강조하며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청중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거대 기업의 위용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는 지윤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하는 완벽한 발표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기자들과 패널들이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때 지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지목했다. 퀀텀 리프의 강지윤 CEO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민호는 무대 위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히 자신의 발표에 흠집을 내려 하다니.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수정 요청입니다. 최 부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방금 보여주신 데이터 중 3페이지의 트래픽 예측 모델과 7페이지의 에너지 효율성 시뮬레이션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치대로라면 스마트시티는 1년 안에 시스템 과부하로 마비될 겁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저건 우리 최고의 기술진이 도출해낸 결과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지윤은 태우에게 받은 USB를 들어보였다.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진우그룹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퀀텀 리프의 AI가 동일한 조건에서 재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지윤은 주최 측의 허락을 받고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진우그룹의 화려한 그래픽 대신 복잡하지만 정교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래프는 진우의 예측이 얼마나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곧이어 퀀텀 리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것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최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분명 내부 기밀 데이터였다. 강지윤이 어떻게 저것을 손에 넣었단 말인가?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신 어떻게 감히? 저건 불법 해킹이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가 패널들은 술렁이며 퀀텀 리프의 데이터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윤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해킹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귀사의 시스템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드나들 정도로 보안이 허술하다는 증거일 뿐이죠.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보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데이터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게 어떻게 10조 원짜리 도시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쐐기였다. 최민호는 무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사실상 승부는 결정되었다. 최민호는 무대에서 망신을 당한 채 내려와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동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던 눈빛은 이제 의심과 경멸로 변해 있었다. 강지윤은 6년 만에 복귀전에서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최민호에게 첫 번째 치명타를 안겼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태호의 입계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울 테크놀로지 서밋의 충격은 하루 만에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경제지와 기술 전문 매체의 헤드라인은 진우그룹 황태자 굴욕을 당하다. 혜성처럼 나타난 퀀텀 리프 강지윤 CEO는 누구인가? 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었다. 최민호는 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모욕감을 넘어섰다.
진우그룹 부회장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바닥에 깨진 값비싼 도자기 파편들이 방금 전 최민호의 분노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퀀텀 리프. 실리콘밸리에서 4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예측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 주요 계약건들. 그가 6년간 방탕하게 그룹의 권력을 즐기는 동안 강지윤은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부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최민호의 미간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아버지 최 회장이었다. 그는 이가 갈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결코 실패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번 서밋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그의 입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터였다. 그는 강지윤을 그리고 그 빌어먹을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레지던스에서 강지윤은 태호와 함께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밋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며 서울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제안서를 검토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서울시는 진우그룹의 독점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퀀텀 리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어머니 진우그룹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요. 태호가 우유를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다. 아이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지난 6년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 신용정보 출입국 기록,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뒷조사네요. 타은은 얕보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5년 전에 모든 기록을 클린징해뒀으니까요.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호의 천재성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아이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6살의 나이에 이미 양자역학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해했다. 퀀텀 리프의 핵심 기술인 예측, AI, 프로메테스의 초기 알고리즘은 사실상 태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잘했어, 태호.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최민호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 드디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프리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이번에는 서밋처럼 공개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서울시청의 대회의실에는 시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과 국내외 최고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진우그룹과 퀀텀 리프 두 회사만이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진우그룹이었다. 최민호는 서밋에서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우리는 서울 전역에 최첨단 센서와 5G 기지국을 설치할 것입니다. 진우가 가진 건설 통신, 그리고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의 발표는 힘이 넘쳤지만 새로운 비전은 없었다.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전형적인 재벌의 방식이었다. 그는 발표 말미에 퀀텀 리프를 노골적으로 겨냥했다. 신생기업에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노름에 도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정성, 그것이 진우가 약속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지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은 강지윤의 차례였다. 그녀는 단출한 팀과 함께 연단에 섰다. 최민호처럼 화려한 CG 영상은 없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단 하나의 단어를 띄웠다. 효율성. 진우그룹은 거대한 몸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필요한 것은 무거운 갑옷이 아니라 빠르고 현명한 두뇌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지우는 퀀텀 리프의 AI, 프로메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더 많은 센서를 설치하는 대신 기존 인프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교통 흐름 에너지 소비, 심지어 범죄 발생 가능성까지 10조 원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1조 원의 예산으로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카이스트의 노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강 대표님, 예측이란 결국 확률입니다. 만약 AI의 예측이 빗나가 대형 사고라도 터진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우의 방식은 무식해 보여도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는 있지요. 그것은 모두가 가진 의구심이었고 최민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지유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희는 프로메테스의 파트너 케르베로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주자 스크린에 새로운 알고리즘 구조도가 나타났다. 케르베로스는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 자체를 예측하고 방어하는 자가 면역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벽이 아닙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보안 알고리즘이죠. 이 케르베로스 알고리즘이야말로 태오구가 지난 1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역작이었다. 지우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제안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시의 교통관제 시스템에 가상의 대형 재난 상황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우그룹이 제안한 시스템과 퀀텀 리프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심사위원단의 동의하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진우그룹의 시스템은 초기 대응은 빨랐지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변수, 다리 붕괴, 지하철 화재에 대응하지 못하고 트래픽이 마비되었다. 시스템은 경고 메시지만 쏟아낼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런 시뮬레이션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반면 퀀텀 리프의 시스템은 달랐다. 프로메테스크가 사고를 예측하자마자 케르베로스2가 즉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AI는 실시간으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생성하고 드론을 출동시키며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도시의 위기를 관리했다.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였다. 최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기다, 저건 불가능해. 저런 알고리즘이 존재할 리가 없어. 저 여자가 우리 데이터를 또 훔쳐서 조작한 거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미 승패는 기울었다. 노 교수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믿을 수가 없군. 저 정도의 연산 속도와 적응력이라니. 이건 혁명이야. 심사위원단은 긴급히 휴회를 선언하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최민호는 복도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비를 시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단호했다. 이미 퀀텀 리프의 시연을 본 이상 진우그룹에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었다.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은 만장일치였다. 1시간 뒤 결과가 발표되었다. 시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를 선정하였음을 발표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최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졌다. 1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6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에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2번이나 망신을 당하며 빼앗겼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사위원단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굳게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수주가 아니었다. 복수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녀는 최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지윤에게 몰려들었다. 강 대표님, 승리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퀀텀 리프의 기술력을 믿어주신 서울시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최민호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최민호는 기자들을 거칠게 밀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다.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피가 흐르는 주먹을 쥐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그 여자와 아이의 6년을 샅샅이 뒤져 합법 불법 가리지 마. 그년이 어떻게 저런 기술을 손에 넣었는지, 약점이 뭔지 다 알아내. 그는 강지훈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순진한 여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괴물이. 그는 채 올라타며 이를 갈았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기술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널 무너뜨려 주지.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천재 아들부터 시작해볼까. 레지던스로 돌아온 지우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손을 잡았다. 어머니, 2단계 완료. 교두보 확보. 하지만 적의 방역이 예상됩니다.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고 있어. 그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진 진실을 밝힐 때까지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실패의 파장은 예상보다 거대했다. 진우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아침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다. 10조 원짜리 사업을 놓친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룹의 핵심 기술력이, 그것도 6년 전 최민호가 버렸던 여자에게 처참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최민호는 부회장 자리에 오른 이래 최악의 아침을 맞이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냉기류가 흘렀다. 최 회장의 호출은 없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최민호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경쟁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웃을지 선명하게 그려졌다. 강지훈. 그 이름 석자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듯한 분노를 일으켰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최민호는 즉시 진우미디어와 법무팀을 호출했다. 기술로 졌다면 다른 것으로 그녀를 무너뜨려야 했다. 강지훈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 6년간의 행적 사생활, 남자 관계, 그리고 퀀텀 리프. 그 기술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당장 퀀텀 리프가 특허를 도용했다는 기사를 터뜨려. 증거, 그건 너희들이 만들어내.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진우 미디어가 소유한 유력 경제지 한 면에 대서특필이 실렸다. 단독, 퀀텀 리프의 프로메테스 AI, 미국 A사의 핵심 특허 도용 의혹.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기술 용어와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섞어 퀀텀 리프의 기술이 사실은 훔친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이것은 최민호가 즐겨 쓰는 방식이었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흔들고 상대를 법적 공방이라는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것. 특히 서울시처럼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사업에서 도덕성과 신뢰도의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 소송에 발목이 잡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만들 속셈이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진우그룹이 고용한 기술 분석가들은 방송에 나와 퀀텀 리프의 알고리즘이 A사의 특허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며 의혹을 부채질했다. 서울시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도둑질한 기술로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강지훈.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레지던스에서 너무나도 평온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호는 거실 바닥에서 복잡한 레고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다. 예상대로네요. 그녀는 TV를 끄며 말했다. 최민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생각이 짧고 수단이 저급하지. 그가 기술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도 하고, 그녀는 즉시 미국 본사의 법무팀과 화상회의를 연결했다. 그녀의 법무팀은 실리콘밸리에서 불독이라 불리는 최고의 특허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존, 아이언실드, 프로토콜을 가동하세요. 우리가 6년간 준비한 모든 R&D 기록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원본 코드를 공개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진우 미디어를 허위사실 유포로 역고소하세요. 지유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퀀텀 리프를 설립할 때부터 최민호의 이런 비열한 공격을 대비했다. 프로메테스의 모든 개발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로 타임스탬프가 찍혀 위조가 불가능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진우가 제기한 A사의 특허는 오히려 퀀텀 리프의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하려다 실패한 이미 사장된 기술에 불과했다. 어머니, 그때까지 조용히 레고만 만지던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평소의 차분함을 넘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저들이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냉철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변호사들을 상대하세요. 저들의 금고를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지우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태호의 능력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디지털 침투였다. 태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일반적인 장난감 대신 최고 사양의 서버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이는 헤드셋을 끼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케르베로스 사냥 시작. 태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진우그룹의 방화벽은 태호에게는 종이문이나 다름없었다. 지난번 서밋에서 이미 그들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해둔 터였다. 그는 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미디어 파일이나 인사기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향한 곳은 그룹의 심장 최민호 부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재무 서버였다. 최민호는 자신의 비자금 서버가 2중 3중의 암호화로 보호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태우에게 그 암호화는 복잡한 수학 퍼즐에 불과했다. 타오는 시스템 로그를 지워가며 조용히 서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VVIP 리스트 우슈 18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장부 파일이었다. 태호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파일 해독에 들어갔다. 몇 시간 뒤 장부의 내용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것은 최민호가 지난 몇 년간 관리해온 거대한 비자금 장부였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정치인, 검찰, 그리고 언론사 고위층에게 흘러들어간 기록이었다. 예상대로 쓰레기장이군. 태호가 경멸조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태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장부의 가장 아랫부분 특별관리 내역이라는 섹션이었다. 그곳에는 6년 전 특정 날짜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지출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는 지훈이 최민호에게 버림받은 바로 그 주였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였지만 그 회사들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한성건설이라는 이미 파산한 회사. 태호는 즉시 한성건설과 6년 전이라는 키워드로 데이터를 검색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성대교 붕괴 사고. 6년 전
겨울 부실 공사로 인해 건설 중이던 다리가 붕괴하여 5명의 인부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진우그룹의 자회사인 진우건설이 하청을 맡았지만 모든 책임은 파산한 한성건설에게 돌아갔고 진우는 기적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사건은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태호가 발견한 장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최민호의 비자금이 사고 직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감리관 그리고 유가족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이다. 태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뇌물이 아니었다. 살인사건의 은폐였다. 최민호는 5명의 목숨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모든 증거를 묻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정확히 지윤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에게 매달렸던 시기와 일치했다. 태호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민호가 그토록 냉정하게 지윤을 버렸던 이유, 그가 지윤의 존재 자체를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이유, 그는 당시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고 거대 비리를 덮기 위해 유력 가문과의 정략 결혼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다. 지윤과 뱃속의 아이는 그 거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태호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자신의 보안 서버로 전송했다. 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서 지윤은 여전히 법무팀과 통화하며 특허 소송에 대해 날카롭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끔찍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태호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알기에 잠시 망설였다. 지윤이 통화를 끊고 지친 듯 이마를 짚었다. 태호야, 미안. 엄마가 저 쓰레기들 처리하느라. 그녀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애써 미소를 지었다. 태호는 조용히 다가가 지윤을 껴안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제 특허 소송 따위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한성대교 붕괴 사고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과 함께 최민호의 비자금 지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부에 적힌 날짜들과 6년 전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비에 젖어 그에게 매달렸던 날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했던 날, 그리고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붕괴 사고 속보. 지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최민호가 쓰레기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악마일 줄은 몰랐다. 5명의 목숨, 그리고 자신과 태호. 그 모든 것이 그의 야망을 위한 재물이었다. 그녀가 6년간 품어온 복수심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로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어야 했다. 태호야. 지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이 데이터 완벽하게 보관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야. 그녀는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최민호는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빛났다. 특허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진짜 칼날은 따로 준비한다. 최민호가 터뜨린 특허 도용 의혹은 예산괴로 싱겁게 끝났다. 퀀텀 리프 측이 즉각적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언 실드,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R&D 기록 시스템을 공개했다. 모든 원본 코드와 개발 일지가 타임스탬프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되자 진우 미디어의 주장은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모함으로 전락했다. 오히려 진우그룹이 유력 경쟁사를 흠집내려다 역풍을 맞은 꼴이 되었다. 강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진우 미디어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미국 A사를 상대로는 특허 사냥 파텐트 트롤 혐의로 맞고소했다. A사가 진우그룹과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여론은 완전히 퀀텀 리프 쪽으로 기울었다. 최민호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이어 여론전에서도 참패했다. 최민호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었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비열한 수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6년간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몰랐다. 그 시각 지우는 자신의 레지던스에서 태호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성대교 붕괴 사고와 최민호의 비자금 내역. 이것은 특허 소송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우그룹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카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했다. 지금은 이 정보를 이용해 진우그룹을 내부에서부터 흔들어야 할 때였다. 며칠 뒤 진우그룹의 주요 투자자들과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발신지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였다. 이메일에는 한성대교 붕괴 사고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최민호의 비자금 장부 일부와 당시 사건 담당자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전체 내용은 아니었지만 의심을 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진우그룹과 함께 거대 컨소시엄을 준비하던 해외 투자 은행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들은 진우그룹의 긴급 내부 감사를 요청하며 투자 결정을 보류했다. 다른 협력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최민호의 리더십과 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그룹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미칠 지경이었다. 특허 소송은 실패했고 갑자기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닥달했지만 그들은 퀀텀 리프에 케르베로스 시스템은커녕 태호가 심어놓은 백도어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처음으로 강지훈 옆에 그 아이 강타오를 진지하게 떠올렸다. 서밋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건방진 아이. 그는 비서에게 강태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6살, 출생 기록은 6년 전 미국 네바다의 한 작은 병원이었다. 아버지는 공란.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이후의 기록이었다. 아이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고등수학을 마스터한 것으로 보였다. 최민호는 태호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자 아이의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나이는 6살. 6년 전 강지훈이 자신을 찾아와 임신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 설마. 최민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지훈이 아이를 지웠다고 확신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자신의 아이가 지금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저 여자의 옆에 서 있단 말인가. 그는 이 끔찍한 가설을 확인해야만 했다. 당장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아이의 DNA 샘플을 구해와. 머리카락이든 침이 묻은 컵이든 뭐든 상관없어. 일주일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는 자신의 친자 확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상대로 비밀스러운 공작을 지시했다. 그의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민호는 전략을 수정했다. 강지훈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그는 강지훈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복수심을 이용하면 역으로 그녀의 허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강지훈은 최민호의 비서로부터 공식적인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지난 오해를 풀고 진우그룹과 퀀텀 리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정중한 내용이었다. 장소는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지우는 초대의 의도를 즉각 간파했다. 놈이 드디어 급해진 것이다. 익명의 이메일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태호가 지훈에게 경고했다. 어머니 함정일 수 있어요. 저들이 어머니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태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알아, 태호야.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최민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지우준은 초대에 응했다.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녀의 경호팀이 호텔 주변에 배치되었고 그녀의 브로치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태호는 실시간으로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약속된 시간 지우는 홀로 프라이빗 룸에 들어섰다. 최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6년 전과는 다른 부드럽고 세련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지훈에게 자리를 권했다. 와줘서 고마워, 지훈씨.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군. 지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연극에 동요하지 않았다. 최민호는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 6년 만에 이렇게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올 줄이야. 서밋에서의 일이나 특허 건은 오해였어. 내 부하들이 과잉 충성을 한 거지. 미안하게 생각해.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본론을 꺼냈다. 지윤 씨, 이제 이런 소모적인 싸움은 그만하자고. 당신의 기술력, 그리고 나의 자본력.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서울시 프로젝트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는 지윤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퀀텀 리프의 가치를 현재의 2배로 쳐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지윤은 와인잔을 들어 향기만 맡고는 내려놓았다. 합작회사라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부회장님 당신은 6년 전에 저를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이제 와서 제가 당신과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진위를 떠봤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최민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난 그때 어렸고 어리석었지. 하지만 사람은 변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지윤은 그의 눈동자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익명의 이메일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룹 내부의 압박과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퀀텀 리프라는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지윤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최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솔직히 말해봐. 돈 아니면 내 사과, 당신이 이 싸움을 멈춰준다면 뭐든 하겠어. 진우그룹의 부회장 부인 자리라도 원하나.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는
그녀의 반응에서 복수심 외에 다른 욕망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지유는 속으로 웃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돈이나 지위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부회장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는 최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돈이나 자리가 아니에요. 난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내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 원해. 최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강지훈, 네가 감히. 그가 분노를 터뜨리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DNA 검사 결과였다. 그는 지훈을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다. 결과가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들려왔다. 최민호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 중 99%. 강타어. 그 건방진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6년 전 자신이 지우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아이. 그 아이가 천재가 되어 돌아와 지금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하, 하하하. 조혜민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분노와 황당함, 그리고 기묘한 희열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절박함은 사라지고 더욱 뒤틀린 소유욕과 잔인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래, 내 아들이라고. 그는 지훈을 향해 걸어왔다. 강지훈, 네가 아주 재미있는 선물을 가져왔더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최민호가 속삭였다. 넌 더 이상 내 복수의 대상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을 낳은 여자다. 그는 지훈의 턱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매섭게 피했다. 도망칠 생각 마. 그 아이 내 아들인 이상 넌 절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아이를 이용해서라도 널 내 옆에 묶어둘 거니까.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강지훈은 최민호의 광기 어린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턱을 잡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 아들이라고 6년 전 당신이 지우라고 명령했던 그 아이 말인가?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뒤틀린 소유욕이 얼마나 역겨운지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최민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다시 오만한 부회장의 가면을 썼다. 그래, 바로 그 아이다. 내 핏줄이지. 넌 몰랐겠지만 난 내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위협적으로 몸을 기울였다. 선택해, 강지훈. 퀀텀 리프를 포기하고 내 아들과 함께 조용히 내 그늘 밑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친권 소송을 시작하던가.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법정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복수심에 눈이 멀어 아이를 기업 전쟁의 볼모로 삼은 미친 엄마. 아니면 뒤늦게나마 아들을 되찾으려는 비운의 재벌 3세. 진우그룹의 법무팀과 언론이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을 거야. 그는 지훈이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다.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일 테니까. 하지만 지훈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들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야. 새로운 장난감을 손에 넣으려는 것뿐이지.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소송 마음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 네가 법정으로 가는 순간 넌 네가 6년 전에 저지른 짓을 세상에 스스로 고백하게 될 거야. 과연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훈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내 아들은 네 소유물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녀는 룸의 문을 열었다. 최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다. 강지훈,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하지만 그의 외침에는 처음의 자신감 대신 조바심과 불안이 묻어났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윤이 떠나자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최민호는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와인과 접시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빌어먹을 일이 완전히 꼬였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잠시 흥분했지만 강지훈은 여전히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즉시 아버지 최 회장에게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 전에 직접 보고를 해야 했다. 그 시각 진우그룹 회장실. 최 회장은 이미 모든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아들 최민호처럼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실패 주가 하락,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탈이라는 현실을 보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구식 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그룹의 핵심을 위협하는 전략가였다. 아들의 스캔들 상대가 아니라 그룹의 적이었다. 최 회장은 최민호가 고용한 어설픈 흥신소와는 다른 그룹의 핵심 정보팀을 가동했다. 그들은 퀀텀 리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강지훈이 사용한 전술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익명의 이메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한성대교, 6년 전 자신이 아들의 뒤처리를 위해 직접 묻어버렸던 그 사건. 최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여자는 그 문제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DNA 샘플을 얻기 위해 소란을 피운 것과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카드를 어설프게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은 여전히 어리석었다. 손자라는 감상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는 최민호를 이 사안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직접 만나야 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발신자는 진우그룹 회장 비서실이었다. 최민호가 아닌 최 회장이 직접 그녀와의 독대를 요청한 것이다. 시간과 장소는 그들이 정했지만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지우는 즉시 태호에게 알렸다. 태호야, 진짜 거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태호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 더 깊은 곳에 방화벽이네요. 조심하세요. 라고 답했다. 약속된 장소는 남산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진우그룹의 비밀 영빈관이었다.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지우는 홀로 그곳에 들어섰다. 태호는 이미 주변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장악한 상태였다. 최 회장은 서재에 앉아 동양화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자네가 강지훈 대표인가?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늙은 사자의 그것이었다. 민호에게 이야기는 들었네. 내 아들이 자네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더군. 6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했지만 그 눈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내 아들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야. 하지만 나는 다르지. 최 회장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룹의 총수로서 내가 사과하지. 그리고 보상하겠네. 퀀텀 리프의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주겠네. 자네가 한국을 떠나 2번 다시 진우그룹과 엮이지 않는 조건으로. 그는 지훈을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건 자네가 설립한 퀀텀 리프의 지분평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일세.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지. 그리고 이건. 그는 또 다른 봉투를 밀었다.
내 손자의 양육비 명목일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이 금액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입금될 걸세. 자네가 원하는 어떤 나라에서든 왕처럼 살 수 있어. 지우는 그가 내민 봉투들을 바라보았다.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당장 무릎이라도 꿇었을 금액이었다. 돈이라.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6년 전 당신 아드님이 제게 돈 봉투를 던졌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묻어났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최 회장 쪽으로 밀어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당신 아들보다 어쩌면 회장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대는 가장 까다로운 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그녀의 복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원하는 게 뭔가? 최 회장이 본질을 찔렀다. 내 아들 녀석의 자리, 부회장 자리라도 주길 바라나? 아니면 정말 복수인가 진우그룹을 무너뜨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는 이 젊은 여자의 배포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려 했다. 그는 강지훈이 한성대교 카드를 쥐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입 밖에 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재의 거대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한강의 야경이 보였다. 그 강 위에 놓인 수많은 다리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6년 전 당신의 아들이 돈으로 덮어버린 그날의 진실. 당신의 아들이 저와 제 아이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추악한 비밀. 지훈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한성대교 붕괴 사고로 죽어간 5명의 목숨값 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들의 유가족에게도 이런 식으로 돈 봉투를 밀어 넣으셨습니까?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강지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뺏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손에 쥔 심판자였다. 익명의 이메일을 보낸 장본인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최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의 무게를 깨달았다. 이 여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아들을 과소평가했듯이 나 역시 자네를 과소평가했군. 그 다리,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다리일세. 자네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썩은 다리를 건드리려는 자는 다리와 함께 무너지는 법일세. 민호 녀석이 친권 소송 따위로 소란을 피우게 놔두진 않을 거야. 그 아이가 내 손자라면 더더욱 내 방식대로 보호해야지. 자네에게서.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최 회장은 돈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태호를 직접 빼앗아 지훈의 입을 막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최민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지훈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이제 마지막 전쟁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진우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치욕적인 패배와 연이어 터진 특허소송 역풍,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로 퍼진 한성대교 관련 루머까지. 진우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분노한 투자자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최민호 부회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여든 참이었다. 최민호는 단상으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이 천근망은 무거움을 느꼈다.
그는 어젯밤 아버지 최 회장에게 불려갔다. 최 회장은 그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네가 싼똥이다. 네가 직접 치워. 이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최민호는 이 주주총회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준비했다. 강당의 맨 앞줄에는 최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는지, 아니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볼 생각이었다. 최민호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애써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부회장으로서 통렬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교묘하게 논점을 흐렸다. 퀀텀 리프의 기술력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내부의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그의 주장에 강당이 술렁였다. 오늘 저는 그 배신자를 여러분 앞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민호가 손짓하자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진우그룹의 재무를 20년간 담당해온 박전무였다. 박전무는 퀀텀 리프 측에 그룹의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그가 관리하던 자금 일부에서 심각한 횡령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자 치밀하게 준비된 음모였다. 그는 박전무가 한성건설과도 부적절한 자금 거래를 해왔다는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다. 한성대교 사고 역시 박전무의 독단적인 자금 유용과 관리 소홀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 믿었습니다. 최민호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열연을 펼쳤다. 그는 모든 책임을 박전무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위기를 극복한 리더로 재포장될 속셈이었다. 강당에 앉아있던 박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희생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최민호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옆을 막아섰다.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거대 그룹의 재무총괄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최민호는 이제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잠깐만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윤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최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가 감히 여길 왜 당장 저 여자를 막아 여긴 주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윤의 뒤를 따르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멈추시죠. 강지윤 대표님은 이 자리에 있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강 대표님은 퀀텀 리프의 CEO일 뿐만 아니라 지난 2주간 차명 계좌와 투자 조합을 통해 진우그룹에 의결권 있는 주식 7%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 5%를 위임받았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12%. 그것은 최 회장 일가를 제외하면 가장 큰 지분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그룹의 목줄을 쥘 수 있는 핵심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최민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만한 자금을 동원했단 말인가. 지우는 단상으로 올라가 최민호 옆에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최민호 부회장이 방금 제시한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전무님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한 범인은 바로 당신 옆에 서 있는 최민호 부회장이니까요. 헛소리 집어치워 최민호가 고함쳤다. 하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태호가 복원하고 분석한 진짜 장부가 떠올랐다. 최민호의 비밀 재무 서버에서 나온 원본 데이터였다. 스크린에는 비자금의 흐름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돈은 박전무가 아닌 최민호의 스위스 계좌와 유령 회사를 통해 움직였다. 그리고 그 돈이 한성대교 사고를 덮기 위해 검찰, 언론, 그리고 감리단에 뿌려지는 과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태호가 밤새워 만든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연대기였다. 이건 조작이야 해킹이라고 최민호가 절규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카드는 그의 마지막 발악조차 무력하게 만들었다. 스크린에 음성 파일 파형이 나타났다. 재생하세요. 지훈의 명령에 강당에는 6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전무, 한성건설 건 조용히 덮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대신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나면 안 돼. 모든 건 자네 선에서 처리한 걸로 하는 거야. 최민호의 목소리였다. 태호가 삭제된 서버 로그에서 복원해낸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강당은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살인자 당장 끌어내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희생양이 될 뻔했던 박전무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최민호 부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을 뿐입니다. 최민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스크린을 부수기 위해 단상 위에 물병을 집어 던졌다. 아니야, 강지훈 이 악마 같은 년. 그가 지훈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쾅!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이번에는 지훈의 경호팀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수사관들이 강당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선두에 선 부장검사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는 얼어붙은 최민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최민호 씨, 당신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및 증거, 인멸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즉시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최민호는 멍하니 수갑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살인교사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검찰에 제보한 것이었다. 지훈은 주총 직전 태호가 정리한 모든 원본 데이터를 검찰에 넘겼다. 그리고 박전무의 자수와 증언까지 확보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최민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6년 전 자신이 버렸던 한 여자에 의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지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했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아들의 몰락이 아니었다. 진우그룹 전체의 몰락이었다. 검찰의 칼날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자신에게도 향할 것이었다. 강지훈 그 여자는 진우그룹 전체를 심판대에 올린 것이었다. 지훈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최민호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법의 심판일 뿐.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의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그와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진우그룹의 몰락은 예상보다 빠르고 완벽했다. 최민호 부회장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던 그 순간, 그룹의 신화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우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역사상 유례없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고, 진우 제국이라 불리던 거대 기업은 단 며칠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의 수사는 그룹 전체를 향해 뻗어나갔다. 특수부는 최민호의 비자금 장부를 토대로 정관계 로비 리스트를 확보했고, 대한민국 사회에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한성대교의 비극과 재벌 3세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최 회장 역시 불법 경영 승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즉각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다. 퀀텀 리프는 반대급부로 날아올랐다. 강지훈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진우그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진우의 부실한 시스템을 걷어내고 퀀텀 리프의 혁신적인 AI 시스템을 도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대중은 부패한 재벌을 무너뜨리고 실력으로 정상에 선 그녀에게 열광했다. 그녀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진우그룹의 여러 사업 부문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최민호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강지훈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태호는 이제 학교에 가는 대신 퀀텀 리프의 R&D 센터에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이 최민호에게 육체적인 구속을 줄 수는 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진정으로 깨닫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의 오만한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민호와의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지우는 6년 전 그날처럼 검은색 코트를 입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연약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실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두꺼운 유리벽이 두 사람의 공간을 갈라놓았다. 잠시 후 수척한 모습의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은 최민호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점 없는 눈의 패배자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면회 신청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듯 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수화기를 들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훈의 시선을 느낀 최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그녀를 확인한 순간 그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격렬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분노,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 그는 다급하게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너였어. 네가 감히 여길 왜 왔어? 날 비웃으러 온 건가? 지윤은 그의 분노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벽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비웃으러 온 게 아니에요. 확인하러 왔지. 당신이 6년 전 나에게 했던 짓을 당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러. 그녀의 냉정한 말에 최민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최민호가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6년 전에 실수했어. 하지만 그 대가가 내 모든 인생이란 말인가. 넌 너무 잔인해. 넌 악마야. 강지훈.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잊은 채 오직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만을 원망하며 지훈을 비난했다. 지훈은 그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기억은 6년 전 그 비 오는 날 밤으로 돌아갔다.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잔인한 말들, 그 경멸에 찬 눈빛.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려줄 차례였다. 잔인하다고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6년 전 비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지. 난 당신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갔어. 희망을 안고. 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의 기억을 읊조렸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뭐라고 했지?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라고 물었어. 그리고는 돈 봉투를 내 얼굴에 던졌지.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내게 그딴 거 당장 지워버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마 라고 소리쳤어. 지훈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울렸다. 난 당신에게 매달렸어. 제발, 우리 아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내 배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비웃었지. 너 같은 년한테서 태어날 아이 따위 필요 없어라고. 기억나? 최민호. 최민호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가 잊으려 했던 혹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소한 일로 치부했던 과거가 생생한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지훈이 그날의 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최민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성대교 사고, 아버지의 압박 정략 결혼.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갓 태어날 생명을 지우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인생이 사실은 그가 버렸던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하찮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내온 내 아이까지 빼앗아갔어. 그가 마지막 발악처럼 중얼거렸다. 태어, 그 아이 내 아들인데 넌 그 아이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어.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도구 태호는 내 전부야. 네가 버린 그 생명이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자라난 거야. 네가 무시했던 그 걸림돌이 내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린 거지. 마침내 최민호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가족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스스로 버렸던 것이다. 6년 전 자신이 뿌린 씨앗이 6년 후 자신을 파멸시킨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잘못했어. 지훈아. 최민호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대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태호, 내 아들,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줘. 제발.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애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스르륵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유리벽 너머의 지훈을 향해 6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절박하게 용서를 빌었다. 내가 무릎 꿇을게. 뭐든지 할게. 제발. 용서해. 6년 전 버려졌던 그녀. 마침내 그 쓰레기 남자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겠다는 결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유는 무릎 꿇고 오열하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대신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6년 전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용서는 너무 늦었고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우는 것뿐이었다. 지유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절규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민호는 그녀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유리벽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가지마 강지윤, 용서한다고 말해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유리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그의 절망적인 몸짓만이 그녀의 시야에 남았다. 지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면회실을 걸어 나왔다. 구치소의 무거운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6년의 겨울이 드디어 끝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그 차가운 방 안에 최민호와 함께 가두어두고 나왔다. 구치소 밖은 눈부시게 맑았다. 차가운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저 멀리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가 달려 나왔다. 어머니, 태호였다. 아이는 달려와 지윤의 품에 안겼다. 지윤은 아들의 작은 몸을 힘껏 껴안았다. 6년 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였다. 다 끝났어요, 어머니. 태호가 지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현명했다. 지윤은 미소를 지었다. 6년 전 절망 속에서 지켜낸 이 작은 생명이 이제 그녀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그래, 다 끝났어, 태호야.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그녀의 충직한 비서가 앉아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대표님? 지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퀀텀 리프의 기술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가 있었다. 집으로 가죠. 오늘은 태호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야겠어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태호는 지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어머니, 저 내일 R&D 센터에서 새로운 양자 보안 알고리즘 발표해야 해요. 아이는 벌써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윤은 그런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그래, 멋진 걸. 엄마도 꼭 참석할게.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모자에 그것처럼 따뜻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최민호와 진우그룹의 잔해는 법과 시장의 논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강지윤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관심도 증오도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차는 한강의 다리를 건넜다. 6년 전 부실공사로 무너졌던 그 다리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다리들이 도시의 혈맥처럼 이어져 있었다. 지윤은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너왔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6년 전 버려졌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천재 아들과 함께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